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평소와 다르게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고 설레었습니다. 오늘은 오헨리의 단편소설 인생유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앞둔 소박한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돈 한 장이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묘한 여정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도 그 은유를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치안 판사 베네자 위더프는 사무실 문 옆에 가벼이 앉아 낡은 파이프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컴버랜드 산맥이 오후의 안개 속에 묵직하게 솟아 있었고 하늘의 절반은 그 산봉우리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척지의 작은 마을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길 위에는 얼룩무늬 암탉 한 마리가 가슴을 내밀고 꼿꼿이 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보스럽도록 태평스러운 그 모습이 오후의 풍경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길 아래쪽에서 달구지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낸시 빌브로가 달구지를 몰아 가까이 다가왔고 그 옆에는 그의 아내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달구지는 치안 판사의 사무실 앞에서 멈추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낸시는 고동색 피부에 머리카락이 노랗고 키가 크고 마른 사나이였습니다. 산처럼 태연자약한 태도가 마치 갑옷처럼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빗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욕망에 지쳐버린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희미한 흔적만 남은 젊음을 억울해하듯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치안 판사는 벗어놓았던 신발에 발을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하러 걸어 나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하고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소나무 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낸시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 속에 무슨 잘못이나 변명이나 편파적인 것이 없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낸시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저희 둘은 이젠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할 때는 산에서 외롭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자란 집에서 들고양이처럼 앙앙거리기나 하고 올빼미처럼 부르퉁거리고 있으면 곤란하죠. 남자가 함께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 역시 시시하고 쓸데없기는 마찬가지죠. 여자가 별로 화를 내는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양식이나 축내는 작자들이죠. 술집에서 빈둥거리는 놈팡이들과 어울려서 호밀 위스키나 옥수수 위스키 따위나 마시고 다닌단 말씀입니다. 게다가 말라빠진 사냥개들을 몇 마리씩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려며 사람을 성가시게 하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낸시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컴버랜드 일대에서 제일 훌륭한 곰 사냥개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지를 않나. 밥 차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노상 바가지나 긁어대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한다면 이것도 영 대먹지 못한 노릇이죠. 그렇고 말고요 하면서 아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세무서 사람들과 싸움질이나 하고 이 산골짜기 일대에서 꼴보기 싫은 놈이라고 소문이 났다 하면 밤에 편하게 자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치안 판사 베네자 위더프는 의젓하게 자신의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의자와 나무 받침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법령집을 펼치고 조심스럽게 관련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잠시 안경을 닦으며 필기도구를 옆으로 치운 다음 판사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법정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에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구만. 하지만 법률의 형평성과 헌법과 상식에 의거해 볼 때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일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할 수 있지. 치안 판사에게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킬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두 사람을 이혼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본 법정은 이 이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하며 대법원에서도 유효한 결정으로 인정할 수 있네. 낸시 빌브로는 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만 담배 쌈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흔들어서 테이블 위에 $5짜리 지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곰 가죽하고 여우 2마리를 판 돈입니다. 가진 거라곤 이것뿐이고요. 본 법정이 규정한 이혼 수수료는 $5일세 치안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전혀 다름없는 태도로 지폐를 후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판사는 관절지에 이혼 판결을 쓰고 그것을 다시 또 다른 종이에 베껴 적었습니다. 낸시와 아리엘라는 판사가 두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문서를 낭독하는 것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몸과 마음이 모두 정상적인 낸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 아리엘라 빌브로는 오늘 본관 앞에 출두하여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며 복종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이에 정부의 평화와 존엄성에 의거하여 이 이혼 청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 증명서에 의해 공포한다. 그대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테네시주 피에몬트 카운티 치안 판사 베네자 위더프 판사가 증명서 한 통을 낸시에게 건네주려 했을 때 아리엘라의 목소리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두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님, 아직 저 사람에게 그 증서를 주지 마십시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우선 제가 받을 걸 받아야지요. 위자료 말입니다. 남자가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 호그백산에 있는 오빠 에드에게 가려고 합니다. 신발도 한 켤레 있어야 하고요. 담배와 또 다른 것들도 조금 있어야 합니다. 낸시가 저랑 이혼하려면 당연히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요. 낸시 빌브로는 한 방 먹은 것처럼 잠자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의 위자료 얘기 따위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섬뜩한 문제를 끄집어낸다고 판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법령집 같은 곳에도 위자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지금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호구백산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돌투성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맨발로 걷는 여자를 떠올리자 판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리엘라 본 법정에 제출한 이 사건에서 얼마 정도면 위자료로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신발하고 다른 것들을 사려면 $5는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위자료라고 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그 정도만 있으면 에드 오빠에게 갈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금액이라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본 법정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대가 원고에게 $5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은 몽땅 판사님께 드렸으니 말입니다. 낸시가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만일 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법정 모독죄라 할 수 있네. 판사가 안경 너머로 낸시를 정색하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생각도 못했지 뭡니까? 낸시가 사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일까지 두 사람이 함께 출두하여 본 법정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연기하겠네. 이혼 판결서는 그 결과를 지켜본 연후에 교부하기로 하지.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사는 다시 문 옆에 앉아 신발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하 아저씨네 집에 가서 자는 게 좋겠어. 낸시가 말했습니다. 낸시는 달구지 한쪽으로 올라앉고 아리엘라는 그 반대편으로 올라탔습니다. 낸시가 줄을 흔들자 작은 소는 길을 빙 돌아 방향을 바꾸었고 달구지는 바퀴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치안 판사 베네자 위더프는 혼자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오후 늦음막이 되자 그는 주간 신문을 펼쳐들고 주위가 어두워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읽었습니다. 달이 떠서야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촛불을 켜고 신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판사는 포플러 나무가 자라는 산비탈 근처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월계수 덤불 근처 어둑어둑한 작은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때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월계수 사이에서 걸어 나와 치안 판사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자를 푹 내려 쓰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돈을 내놔.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갈겨버릴 테다. 많아야 겨우 $5밖에 없는데. 판사는 더듬거리며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걸 똘똘 말아서 여기 총구멍에다 꽂아라. 강도가 명령했습니다. 지폐는 아직 새 것이고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는 했으나 그걸 돌돌 말아 총구에 집어넣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당장 꺼져. 강도가 말했습니다. 판사는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있었던 일을 판사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돌돌 말린 지폐 하나가 총구멍 속으로 사라진 것을 생각하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작은 소가 달구지를 끌고 사무실 입구로 다가왔습니다. 치안 판사 베네자 위더프는 신발을 신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낸시 빌브로는 아내에게 $5짜리 지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판사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지폐는 마치 총구멍에 넣었던 것처럼 돌돌 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폐가 그렇게 말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이혼 판결서를 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보증해주는 그 종이를 서서히 접으면서 두 사람은 각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수줍은 눈길을 낸시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반 위에 깡통 속에 빵이 들어있어요. 베이컨은 개가 훔쳐 먹지 못하도록 냄비 속에 넣었고요. 밤에 시계에 밥 주는 것 잊지 말아요. 당신은 에드 오빠에게 갈 참이지. 낸시가 마치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밤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가야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나를 떠들썩하게 맞아주지는 않겠지만 달리 갈 곳도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거기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낸시, 당신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 테니까요. 작별 인사도 하지 않는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낸시가 말했습니다. 글쎄 당신이 뭐 나에게서 그런 말 듣기도 싫을 만큼 빨리 떠나고 싶다면 모르지만 아리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짜리 지폐와 이혼 증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베네자 위더프는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안경 너머로 서글프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 머리로 짜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은 그 낡은 오두막에서 좀 쓸쓸하겠군. 낸시, 판사가 말했습니다. 낸시 빌브로는 햇빛 속에 파랗게 개어있는 컴버랜드 산봉우리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리엘라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뭐 쓸쓸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화를 내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헤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아리엘라가 나무 받침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살기 싫다고 말한 사람도 따로 있고요. 누가 살기 싫대 살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죠. 이제 나는 에드 오빠에게 가봐야겠어요. 그럼 이제 그날가 빠진 시계에 밥을 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낸시가 말했습니다. 젠장. 그럼 내가 당신이랑 같이 달구지를 타고 돌아가서 그 시계에 밥을 주란 말인가요? 산골 사나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커다란 손을 내밀어 아리엘라의 갈색으로 그을린 가느다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슬쩍 영혼의 흔적이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무척 표정이 풍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젠 사냥개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을게. 낸시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야.
시계밥은 아무래도 아리엘라 당신이 줘야 해. 그래 낸시 내 마음은 벌써 그 오두막집에 가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 빨리 가요 낸시 그래야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치안 판사 베네자 위더프가 그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테네시주 정부의 이름으로 본인은 당신들 두 사람이 법률과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네. 본 법정은 두 사람의 영혼이 애정을 회복하고 오해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네. 하지만 테네시주의 도덕성과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본 법정의 의무란 말일세. 당신들은 이제 남편도 아내도 아니네. 두 사람은 정식 판결에 의해서 이혼한 것이니까. 따라서 본인 관계에 따르는 특전이나 기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사라졌다고 봐야 하네. 아리엘라는 낸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판사가 하는 말은 그녀가 글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막 인생의 교훈을 배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은 이번 이혼에 의해 생긴 자격 상실을 취소할 용의가 있네. 본 법정은 엄숙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건의 소송 관계인들이 원하고 있는 명예롭고 고상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야. 이상 말한 그 의식을 거행하는 수수료는 $5로 해주겠네. 아리엘라는 판사의 말에서 희망의 빛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폐는 춤추는 비둘기처럼 가볍게 판사의 테이블에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서서 다시 부부로서 결합하는 혼례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혈색 나쁜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낸시는 그녀를 도와 달구지에 태우고 그녀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작은 손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손을 꼭 잡고 두 사람의 오두막이 있는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문 앞에 앉아서 신발을 벗은 베네자 위더프는 지폐를 집어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얼룩무늬 암탉이 가슴을 펴고 꼿꼿이 거리면서 개척지 마을 한가운데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았습니다. 강도의 총구멍을 지나 다시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고 그 돈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 편안히 주무세요.